죽지 않으려면 삶의 그런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의미를 덜어내면 돼요. 이 의미를 덜어내면 내가 삶 그 자체를 삶으로 대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냐면 삶에는 그런 식의 의미나 목표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목표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실제로.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걸 생략하고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수많은 방식으로 경험을 했어요. 아름다움, 진, 선미 어떤 것도 사실 인간이 막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오픈 이렇게 소개받기까지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거창하네요. 인문학은 이렇게 좀 아담한 교실에서 눈을 맞추고 정말 이제 묻고 답하는 이런 여정인데, 또 이렇게 이제 웅장한 무대에서 굉장한 이제 화면으로 소개를 받고 나오니 제가 약간 이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 이제 헛꿈을 꾸게 되고 내가 이제 굉장한 뭔가 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헛꿈이 제 인생을 끌고 가게 되죠. 여기 이제 질문이 삶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나. 이 프로그램은 하여튼 빅퀘스천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일단 던지고 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이 질문을 내가 왜 던지게 되었을까? 근데 하나의 장면은 제가 이제 전국에 강의를 다니다 보면 고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주 너무 건강하고 밝고 잘생긴 고등학생이 자기는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게 사실은 동양에서는 도의 극치거든요. 너는 도를 깨달았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도 꿈이 없는 잠이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잠이거든요. 근데 꿈이 없는 게 왜 이 밝고 건강한 이 10대를 이토록 좌절하게 할까? 그러니까 자신의 자의식 안에 꿈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 넣어야만 자기가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0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청년이라기보다 이미 이제 약간 좀비적인 신체가 됐잖아요.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저 같은 이제 노년을 앞둔 어른한테 할 말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죽어도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절망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차피 죽을 건데 너무 서두를 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는 삶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유는 어떤 목표, 의미, 가치, 그리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태로도 충분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믿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전체 주제에 좀 근원적으로 딴지를 거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꿈과 의미, 가치가
안 보이네 이거. 어디 있나? 아 여기 있는데 저는 잘 안 보이네요. 그런 것들이 이 삶에 소중하다. 맞아요. 그런데 삶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니 꿈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 내 존재의 이유는 가족이다.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 가족은 어떻게 보면 살고 싶지 않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요? 가족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많은 대중문화에서 얘기하는 널 만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는 이 우주적인 뻥. 세상에 그게 가당합니까?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러 여기 태어납니까? 살다 보니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곧 크로스돼서 각자의 길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망상, 환타지라고 하기에도 너무 비대해진 이런 망상 속에서 자기 삶을 구성해야 되는 세대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청춘이 던지는 질문을 전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삶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근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산다는 건 어느 날 그 어떤 시간, 공간, 시공에 내가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지금 하필 여기에 오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알면 여기 안 옵니다. 그걸 아는 존재는. 다 아는데 왜 옵니까? 그리고 이거는 너무너무 평등한 거예요. 금수저건 흑수저건 엘리트건 평생 꼴찌만 한 사람한테도 동일한 무지라는 생명의 토대. 모른다. 그래서 삶은 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모른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삶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면 갓난아기들은 돌들 안에 다 삶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걔들이 뭘 알겠습니까? 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삽니까? 그래서 삶은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나긴 삶의 여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구도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화두는 절박하고 절실하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내가 던져진 길, 이 주어진 길 위에서 나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일단 의미가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이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세상 만사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나 알고 싶어요. 이 알고 싶어서 미치는 거, 이게 인간의 존재성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완벽한 무지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점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지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서부터 성장기, 이 청춘, 중년, 장년, 노년까지 삶을 이끌어가는 건 질문인 거예요. 질문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좀비가 됩니다. 그건 청년이든 노년이든 똑같아요. 청년은 좀비가 되고 노년은 꼰대가 되는 거죠.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거. 반복은 생명과 완전히 반대돼요. 반복은 반생명이에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져가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인간의 몸이 이렇게 직립을 하니까 하늘과
땅을 다 연결하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보죠. 천지인, 이것을 다 연결하니까 질문의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넓습니다. 거기다 뇌세포는 너무 무한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접속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 뇌는 접속하면서 집단 지성을 연출하거든요. 그래서 인류 중에 누군가가 깨달았다 그러면 나도 그 가능성에 접속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인간의 신체적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가 뭐냐? 끊임없이 뭘 탐구하는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지역의 한계와 시대적 한계, 그러면 신분에 따라서 인류가 어느 지성에 도달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디지털 시대는 모든 지식, 지성을 다 연결해서 눈앞에 이렇게 다 드러내 보이는 시대가 된 거죠. 어떤 조건 없이. 그래서 너무 많은 지식의 범람, 정보의 바다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나누어서 분리를 해봤습니다. 분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말인데, 지식, 지성, 지혜는, 그런데 지식은 주로 정보, 그러면 물질의 원리를 탐구하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간이 누리는 부를 확장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술지라고 일단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을 알고 부를 확장하면 어떻게 나누고 이걸 어떻게 인간 삶에 적용할까, 이 문제가 부각이 되죠. 그럴 때 이제 관계에 대한 탐구죠. 이걸 신분으로 할까? 아니면 시험 제도로 할까? 또 어떻게 해야지 이 구성원들이 대체로 불만 없이 잘 이 기술지와 접속할까? 그게 저는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 뭐 인문학도 기본적으로 거기를 탐구하는 거죠. 그걸 이제 문명지라고 일단 정의한다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천지를 연결한 조건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인간 너머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생명을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시아, 지구를 묻는 게 아니라 전 우주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영역으로 가면 기술지와 문명지처럼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침묵이요, 침묵. 거대한 무의 세계를 만나게 돼요. 이 앞에는 막 가시적으로 눈에 다 보이죠. 전기도 보이지 않던 걸 끌어내서 우리 앞에 아주 실생활로 지금 다 응용을 하고 있잖아요. 전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생명과 우주가 무엇인가라고 묻게 되면 그 보이는 모든 거를 해체해 버립니다. 그걸 지혜라고 보통 부르죠. 영성이라고도 하고요. 그거를 이제 더 인류학적 용어로 쓰면 자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문명의 수준을 알려면 제가 3G라고 붙인 겁니다. 이거는 전혀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지자가 들어가서 그냥 3G라고 한 거예요. 지식, 지성, 지혜의 이 인드라망, 이것의 순환, 여기에서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간다운 알문, 지혜, 영성, 침묵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것이 작동을 해야 기술지와 문명지도 그 활발한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순환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상황도 그렇고 이 앞의 역사를 보면 지혜를 가능한 한 보지 않으려고, 이 침묵과 무의 세계를 좀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많이 연출을 했죠. 인류 역사가. 그래서 그러면 지식과 지성만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가? 이제 그렇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걸 탐구해 보면 지식은 계속 기술을 확대해서 인간 마음에 소유에 대한 증폭, 이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갖고 싶어지고 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해체하는 게 지혜인데 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더 자유로워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지성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뭐 많은 이제 시행착오와 뭐 이제 토론, 논쟁, 뭐 교육 등등을 지배하는데 이 지성이 지혜와 연결되지 않을 때 그거는 엘리트와 군중의 차이. 그래서 엘리트가 이 대중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너무 많은 기술지와 너무 많은 문명지를 이루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가? 그거를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전에도 사실 기술지를 그것만 향해 달려가면 다 전쟁과 폭력이었어요. 그리고 지성을 향해서만 막 하면 사회가 이 지식을 어떤 학벌이나 그런 걸 통해서 또다시 이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섞여서 우리 앞에 현존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소유를 향한 욕망 그리고 계몽에 대한 욕망을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알면 누구를 너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내가 기술을 알아서 뭘 얻게 되면 이 더 많이 얻고 싶은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의 그 방향을 우리가 새로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지식과 지성만으로 살면 자아가 아주 비대해집니다. 그러니까 10대들이 꿈이 없어요 이럴 때 그게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요 이거 아니죠.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어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노동으로 내가 당당하게 살겠어요가 아니라 엄청난 거액의 돈을 주무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기의 현실은 너무 아득하게 보니까 추락을 하는 거죠. 스스로 추락을 하는 거죠. 이게 자의식의 비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궤도를 타게 되면 이거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기제가 없습니다. 현재 인간의 신체와 이 뇌 구조상으로. 그리고 점점 더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학이 아니고 정말 뭐 요즘 너무너무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 뇌과학만 잘 봐도 절대 어디서 이제 만족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것만 향해 달려가면.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린 다음에 오는 건 반드시 허무해요. 이것도 아주 그냥 보편적인 코스입니다. 나는 아닐지도 몰라. 일단 가지고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그렇습니다. 누구도 멈출 수가 없고 더 목마르고 마지막에는 허무에 몸부림친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의 이 존재성을 의역학적으로 좀 보면 자기로부터 완벽히 소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공하고 내가 지식과 지성을 누리는 것이 삶을 질식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소외돼 있고 그러면 자기와 소통하지 못하는데 타인과 공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와 단절되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소외와 단절이거든요. 거기에서 허무는 뼛속까지 이제 침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좀 구체적인 예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두 개, 서유기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전인 구운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유기는 뭐 지금 또 이렇게 드라마도 되고 그래서 막 너무너무 대중적인데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손오공이 아니에요. 손오공이 어떤 여자를 위해서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는 서유기를 읽어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상상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오공은 어떤 캐릭터냐? 인간이 원하는 힘, 무소불위의 힘을 자기의 노력과 수련으로 다 터득한 존재예요. 그러면 인간의 힘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두운을 타면 시공을 넘나들죠. 그리고 여의봉을 갖고 있어요. 여의봉은 귀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꺼내서 휘두르면 뭐가 됩니까? 그냥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72가지 변신술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존재가 죽음이 다가오니까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장부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불멸을 얻었어요. 자, 무소불위의 힘과 불멸.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바라는 욕망 중에 하나겠죠.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갖게 된 손오공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72가지 변신술, 근두운, 그 다음에 저기 여의봉, 그리고 불로장생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실까요? 여자를 사랑합니까? 그 다음에 손오공이 할 일이 실제로 없습니다. 없어서 근데 힘이 넘쳐요. 그래서 그 힘을 폭력으로 쓰는 것만 합니다. 세상을 다 파괴하는, 용궁을 다 망가뜨리고 염라대왕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옥황상제와 맞짱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힘을 갖고 불멸을 얻었는데 내가 이걸 덜어낼 수 있는 지혜가 없을 때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힘이 넘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방향이 하나 있고, 구운몽은 에로스의 화신입니다. 성진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팔선녀를 만나고 와서 너무 황홀해서 이제 수행을 해서 뭐하나 이러고 한바탕 꿈을 꾼 게 양소유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청년의 꿈은 뭡니까? 팔선녀와 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나눌 수 있습니까? 팔선녀를 골고루 다 만나야 돼요. 근데 팔선녀가 어느 한 마을에 동시에 뭐 쌍둥이로 태어난다든가 이러면 금방 끝나는데 천하에 골고루 태어났어요. 그럼 방법은 내가 입신양명을 해서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러 가면서 만나고 뭐 궁중에서도 만나고 만납니다. 근데 뭐 공부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시험만 보면 그냥 무조건 장원이에요.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꿈이죠. 장원급제 명문장이 그냥 막 쏟아잖아. 그리고 무예를 닦았다는 기록이 1도 없는데 그냥 대장군이 돼서 오랑캐를 다 또 정벌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팔선녀를 만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다 만났어요. 팔선녀는 너무너무 개성이 넘치고 매력적인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이 양소위만 만났다 하면 운명의 배필이라고 그냥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와요. 밀당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8명의 여인과 사랑을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2사람은 부인이고 나머지는 첩이다. 2처 6첩으로. 그러면 우리 시대의 감각으로는 삼각관계만 돼도 거의 혈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8명이 여성들이 양소유를 공유하는데 눈꽃만큼의 불만도 없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 너무너무 애틋한 자매를 맺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삼각관계는 막 싸우는데 이렇게 많아지면 그냥 평화협정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막장은 한 명일 때 싸우는 것 같아요. 적이 한 명일 때. 한 7, 8명이다.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한 남성이 8명의 여성과 사랑을 나누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기진맥진해서 비명 행사합니다. 예. 근데 너무 또 건강하게 무병장수랍니다. 예. 정말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근데 어느 날 팔선녀와 더불어 자기 생일 파티를 할 때 갑자기 내가 늙어가는구나를 알고 나서 눈물을 막 철철 흘리면서 갑자기 머리를 감고 다시 성진이로 돌아간다. 팔선녀도 같이 또 머리를 감고 같이 또 그 문화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양소유가 이룬 이 모든 것이 그 애틋한 8가지의 러브 스토리도 삶의 무상감 앞에서 한 줌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꿈인 거예요. 꿈은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서유기 같은 경우는 당나라니까 엄청나게 오래 전이고, 구몽은 조선의 16세기, 17세기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이런 꿈들을 다 꾸고 있었던 건데, 현대인들은 사실 손오공보다 더 파워풀하고 양소유보다 팔선녀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들을 인터넷 디지털 안에서 수도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손오공보다 힘이 세죠. 근두는 없지만 비행기나 KTX 타면 거의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힘, 개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집단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팔선녀는 지금으로 치면 걸그룹 한 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걸그룹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즐길 수 있게 그런 걸 이미지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목마르고 그 다음에 멈출 수가 없고 양소유나 손오공처럼 더 강하게, 더 많이, 더 세게 이런 걸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는 여정은. 그래서 이거를 꿈이라고 하고 이 과정에 온갖 좋은 가치를 내 자아에다가 플러스하면 나의 자아는 한없이 비대해져요. 그래서 이제 왜 사는가?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인류를 구한다, 평화를 위해 뛰어든다. 이것도 사실 하나의 이미지죠. 정말 깊이 공명해서 내가 어떻게 가다 보니 세계 평화에 도움을 된 게 아니라 그런 걸 해야지 가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해도 외모가 멋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청년들을 정말 괴롭히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크고 잘생겨야 된다는 거. 그런데 또 말도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말을 진짜 잘 못합니다. 유머 감각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유머만 잘 가르치면 사회 나가서 사는데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어차피 취업은 안 되잖아요. 취직 못 시키잖아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신체를 유연하게, 그리고 그런 가치가 필요 없어.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취직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잘 산다는 건
예, 키가 크고 잘생기면서 학벌이 좋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면서 뭔가 인류에게 헌신하는 뭐여야 돼. 이런 걸 꿈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어도 그 비슷하게 살아줘야 내가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된 거예요. 손오공하고 양소유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비슷하게 이룬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있죠.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씩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마주치는 건 뭡니까? 허무예요. 지독한 고독과 허무에 부딪히는데 말을 못해요. 왜? 꿈을 이루었는데 외롭다고 말하면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이돌 스타들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삶을 거부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목격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 지금 청년들뿐 아니라 중년들까지 다 이렇게 휩쓸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저는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의식, 자아에 얹어놨던 모든 가치와 의미들을 이걸 덜어내야 삶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될 수 있을까? 그거는 기술의 확대로 가게 될 테니까. 지성으로 될까? 사회 민주화나 뭐 진보를 위해서 그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그걸로 사람의 이 고독과 허무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물질적 분배, 공정한 플레이, 진정한 인간의 교감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지혜로 바꾸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 생명과 우주 이렇게 가야만 나라고 하는 이 개별적 자아에서 이거를 덜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나는 세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의식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생명이 뭐지라는 질문은 나올 수 없어요. 생명이 뭔가라고 말하는 순간 이 생명이 펼쳐지는 우주, 자연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나라는 존재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고전을 배우지 않았다면 정말 자괴감에 빠지고 뭐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분위기로 봤을 때.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고전과 접속을 하게 돼서 고전에서 이 존재와 세계를 탐구하는 방식을 조금 배우게 된 거죠. 동양에서의 그 우주론, 존재론은 유교, 불교, 도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뭐 많이 들어본 이제 주역을 저는 많이 공부를 안 했지만 조금 해본 결과 핵심은 뭐냐면 세계는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게 움직여요. 움직여서 그러면 인간이 단 한 걸음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포착 가능한 사건과 현상이 64가지. 그거를 간신히 어떻게 보면 그 이치를 깨달아서 제시한 거죠. 이 64개의 현상 안에서 이 존재의 리듬이 변한다. 그리고 하나의 궤들은 그 안에 6개의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궤라고 해도 정말 6개 단계는 기륭하복이 다 있어요. 아무리 흉한 궤도 기륭하복은 다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라는 거. 그러고 보니 이거를 쉽게 해석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인간은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넘어가야지 봄, 여름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거면 이미 이 세계에 던져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리듬을 어떻게 밟을까? 그게 이제 주역의 법칙인데 공자가 50대의 주역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대한 주석을 10가지나 달았어요. 그래서 공자의 윤리,
동아시아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자윤리를 인이라고 말하는데, 인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봄의 만물을 살리는 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질고 착하고 충실하고 이런 인간적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편적인 인간의 윤리가 되는가? 인간은 궁극적으로 천지 만물과 교감하는 것, 그게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바라는 거죠. 거기서 공자의 사상이 나왔어요. 불교는 아예 이 무상한 세계 안에서 자아는 없다. 나라고 해서 붙들 수 있는 실체, 고정된 어떤 욕망, 그리고 이거를 꼭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정말 해체하는 힘이죠. 이렇게 해체하지 않으면 인간은 전쟁과 폭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허무의 희생자가 될지언정,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도교라고 하면 뭐 노자장자라면 무의자연을 흔히 말하는데, 무의자연도 자연의 리듬을 터득해서 이 변화와 일치한다. 이거 말고는 사실 다른 어떤 가치를 설정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이게 동양 사상의 기본 매트릭스라면, 그 공자의 인, 불교의 무와 도교의 무의자연, 이것이 BC 500년에 동시에 이제 출현해서 인간에게 어떤 사유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 또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사유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술지, 문명지, 이런 것들이 서로 순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술과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흐름과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2000년, 25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인류 역사에서 2500년은 뭐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쓰리지의 인드라망 속에서 왜 존재해야 하지? 삶의 목적과 가치가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은 여기에 대한 이 자연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삶은 삶 그 자체로서 충분한 거예요. 다른 의미를 거기에 덧보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뭘 갖고 싶고 의미를 부여하고 열정을 가지고 막 뭐를 합니다. 그런데 봄, 여름까지 그렇게 하는 거고, 가을과 겨울이 되면 이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은 삶에 어떤 것 회한도 없고 바라는 게 없는 상태. 그냥 이 죽음 자체로 충분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지혜의 인드라망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기에 그거를 막 탐착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오면 반드시 하나씩 덜어내야 된다는 것. 우리를 살리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기술지와 문명지의 패러다임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고, 그리고 이제 굉장한 이제 이 수준의 물질적 부에 이르고 나니까 각 개인들이 너무 많은 책임과 그리고 자의식을 막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삶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청년들도 뭐 일자리는 안 생길 것 같고요. 중년도 일하기가 싫고요. 노년은 일을 정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
백수로 사는 게 21세기의 존재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예. 그러면 백수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근원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원적 질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보를 찾고 막 이 사회적인 이 문명지 안에서 막 노는 건 정규직이 하는 거예요. 그건 정규직들에게 맡기고 백수는 지혜의 파동에 접속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룬 문명과 기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배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삶에는 삶 그 자체 말고 다른 가치와 의미가 필요 없다는 이 알과 접속을 해야죠. 이 알은 침묵과 무영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평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평선은 우리가 보고 달려갈 수 있지만 도달하지 못합니다. 도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끝없이 인간이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그 길이 저는 이 알의 지평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평선에 접속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이 우주의 파동과 마주치는 지점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좀 어설프게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정말 역설적으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서 이 알의 지평선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분밖에 안 남았네요.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저기. 선생님 강연 잘 들었고요. 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고전들을 현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당시에서는 이제 허무맹랑한 그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전이 되었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현재에서 미래에 있는 고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 고전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접속하는 거는 자연과학 분야죠. 그러니까 생명과 우주, 이거를 예전에는 과학적 실험이나 이치, 법칙으로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화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주역도 굉장히 치밀하게 관찰하고 그 안에 이 오묘한 이치를 담았지만 언어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이나 아니면 천문학, 뇌과학이 인간이 존재가 무엇인가를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손오공이나 양소유 같은 경우, 인간이 어떻게 이런 헛꿈을 꿀 수 있나, 이런 거를 뇌과학을 배우면 이 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증명할 수 있어요. 지혜가 없는데 힘을 이렇게 키우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된다. 이거는 아주 리얼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과 우주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동양의 오래된 지혜, 또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래된 지혜와 지금 아주 첨단의 이 자연과학의 법칙들이 이렇게 조우하는 그런 시대, 여기에서 우리가 고전의 활용법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여기 계십니다. 여기 손을 봐주셨네. 이왕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쌍문동에서 온 윤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도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제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연에서 봤었을 때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도의 관점에서 맞습니다. 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평선 같은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데 저렇게
비전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향해 달려간다는 건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자의식이지만 탐진치가 있어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게 자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이걸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욕망이 이 신체를 지배하는 걸 동의보감에서는 음어하동, 수승화강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불꽃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 욕망의 불꽃이 꺼지는 걸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하고, 뭐 저기 장자나 이런 데는 자연의 리듬과 일치돼서 잉여로 막 들러붙어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것이 도입니다. 그런데 도달하기 어렵지 않냐? 어려운데 이미 인간 앞에 비전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 길을, 이 지평선을 향해 가면서 내가 계속 나의 자아를 해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존재가 무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10대도 죽어야 되고 20대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저는 모든 존재가 구도의 여정을 가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거기다가 백수니까 시간도 많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노동에 다 묶여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기술지와 문명지를 터득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육체 노동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모든 사람이 이 구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한 분만 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네요. 여기. 예. 아니, 저 뒤에 막 계속 흔들고 계셔서. 안녕하세요. 네네. 강의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건 말씀하신 도의 길을 가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뭐 열반이라든지.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도 부다처럼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 부처님도 탁발에서 본인의 새끼를 스스로 해결하셨어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다 기본 자기 먹고자 하는 의식주는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 얘기를 여기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한테 얻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존감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해 뜨면 부모님 일어나시기 전에 튀어야 됩니다. 도시락을 싸든 뭘 하든 해서 튀어야 돼요. 뭐 쌀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리로 나와서 백수들은 공유장 경제에 접속해야 돼요. 진짜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거기를 이제 섭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본의 외부예요. 저는 자본주의와 싸우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본하고 막 뭐 싸워서 제도를 바꿔야 돼 어째, 그게 아니라 청년들이 소비로부터 벗어나서 공유경제,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만 다니면 괴멸돼요. 그냥 자본주의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걸 놓지 않고 있으니까 자본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자본을 증식해야 되고 청년들은 영원히 거기 담보를 잡히거든요. 근데 제일 핵심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핵심은 가족이 원천이에요. 원천. 그러니까 가족을 자주 보고 있으면 다 살기가 싫어집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뛰쳐나와야 돼요. 그거는 나와서 그냥 뭐 서울 성곽길 뭐 올레길만 다니더라도 무조건 나오고,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궁금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가족관계가 굉장히 애틋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면 그때는 막 밥 한 끼 잘 얻어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삼시세끼 집에서 먹으면 그거는 다음 생까지 원한이 이어집니다. 이게 백수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예요. 나와서 다른 백수를 만나세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요새 중년, 노년도 많거든요. 청년들이 청년들하고 만나면 돈이 안 나와요. 돈이. 청년들끼리 뭐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중년하고 친구를 해야 돼요. 중년은 어쨌든 돈이 있어요. 어쨌든 좀 꼬불처럼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친해지면 그러면 이제 내가 아주 풍족한 일단 식사 이거는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거 공간도 확보할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집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백수는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나는 뭐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내 인생만 책임지면 전 인류에게 그보다 더한 희생이 없어요. 인류를 위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자기 앞가림만 하세요, 앞가림. 이걸 또 이렇게 취향이 특이하신 분들이네.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괜히 고상한 언어를 너무 써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몹시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성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기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 자아가 무게를 덜어내는 겁니다. 거침없이 웃으시고 거침없이 자기를 표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뭔가 내가 더 나아져야 된다든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된다든가, 누구에게 멋있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만 버려도 이 세상은 21세기는 참 살만한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